청년들의 정치 한판. 네, 우리 지역의 시사 정치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청년들의 정치 한판. 오늘은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시의원, 도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강원도에서 또 정치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 드디어 모셨습니다. 송기현 의원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기현 의원입니다. 밖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벚꽃이 활짝 피는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대한민국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국민 여러분 덕분에 잘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벚꽃이 활짝 핀 것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앞날이 이 활짝 핀 벚꽃처럼 밝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바로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그동안 좀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내셨나요? 잘 예상하시겠지만 저희들 주말마다 집회가 계속 있었고 최근에는 특히 국회 대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당내 활동에 같이 했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역에는 다소 소홀했던 기간이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도 상임위 활동도 본인이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나름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12월 그때 이후로는 굉장히 좀 바쁜 그런 시기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또 뭐 조기 대선 뭐 이렇게 앞두고 있지만, 그래도 좀, 민생에, 조금 더 한 발 다가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다행히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추경에서 우리 시민들의 민생이 잘 챙겨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저희가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늘 해왔던 코너거든요. 베스트 소식과 워스트 소식을 좀 꼽아달라 얘기를 드렸는데요. 송기현 의원님께서 꼽아오신 베스트 소식은 과연 어떤 걸지 너무 궁금합니다. 최근에 원주가 예비 국제회의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원주에서 국제회의가 열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원주에 있는 여러 여건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원주 주변에 있는 관광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맞을 기회가 됐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 시하고 도에서 계속 추진해왔던 반도체 관련돼서 반도체 교육원도 이제 착공을 했죠. 앞으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아마 터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가지를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원주시 소식이어서 또 이제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좋으실 것 같은데 예비 국제회의지구가 선정이 됐다. 이게 이제 그러면은 해외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회의를 해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원주시 자체 예산뿐 아니라 국비를 유치를 해서 원주의 컨벤션 센터라든지 회의를 위한 기반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원주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울과 가까운 원주에 지형적 이점도 있기도 하고 또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좋은 관광 자원도 있는데 이러한 관광 자원도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 같은 또 이런 복합타운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한국 반도체 교육원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회사가 있는 곳 근처에 좀 생기는 거죠? 네, 학성동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원주가 가불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주는 어느 지역에 발전이 되면 원주 전체가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주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전문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양성소라고 해야 될까요?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의 핵심 허브로서 이제 좀 한국 반도체 교육원이 착공을 했고요. 이게 이제 준공을 하고 오픈까지는 얼마나 좀 기다려야 될까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소식, 원주의 아주 베스트 소식들을 꼽아오셨고요. 워스트 소식도 바로 만나볼게요. 어떤 거를 워스트로 가져오셨을지 또 궁금합니다. 최근에 그 미국과 관련해서 관세 여파 등등으로 해가지고 원주에 계시는 여러
그 수출 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아마 워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관세의 여파가 이제 원주에도 미치는 네, 거죠. 수출 기업에는 특히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되고 예. 지역에서도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의 일반 시장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거의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조속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뭐 저희가 강원도민일보 기자와 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교육 물가도 굉장히 치솟고 있다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먹거리 물가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특히나 강원도에서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좀 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변에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께 또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시중에 있는 식당을 다니기가 굉장히 걱정이죠. 손님들이 훨씬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것 때문에 추경을 할 때 특히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곧 추경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만큼 노력을 해주시겠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씩 워스트 소식까지 한번 만나봤고,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2.7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랜드마크를 넘어 삶의 행복을 짓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로제비앙. 전국 4만여 세대 공급에 빛나는 명품 아파트 로제비앙이 양주 회천사차와 구미 하이테크밸리의 중심에 옵니다. 4월을 기대하세요. 대광건영.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나의 일에서 진짜가 되기 위해 진짜 오피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전 하이퍼스로 채웁니다. 흔들리지 않고 빈틈없이 아름다운 진짜 가구로 당신의 공간을 채우세요.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평범한 오늘을 특별한 내일로, 일상의 모든 것이 더 가깝게, 더 나은 내일로 연결되는 브랜드 시티의 중심. CTOCL 7단지 4월 오픈 예정. 032-831-1141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92.7 MBC 라디오. 네, 매주 화요일 코너죠. 청년들의 정치 한판. 오늘은 원주 송기현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탄핵 심판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6월 3일로 조기 대선 일정까지 확정을 했는데요. 그간의 상황과 앞으로 전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헌재 판결 좀 어떤 상황에서 지켜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는 헌재 결정이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한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을 했는데 네. 그래도 저는 주문이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십 년간 법조 생활을 하면서 예. 다른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다른 결론이 날 수가 없거든요. 네. 너무나 헌법 위반이 명백하고 이 계엄으로 따른 헌법 위반에 따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용인했을 경우에는 계엄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결론은 날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뭐 당시에 사무실에서 좀 지켜보고 네, 계셨나요? 사무실에서 계속 쭉 내용을 지켜봤습니다. 함께 좀 이렇게 같이 보시던 분들과 뭐 이렇게 박수를 치거나 뭐 어떻게 보셨는지. 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런 면에서 그 결론이 잘 났다는 점에서는 좀 마음이 한도가 되지만 네. 나라 전체 입장에서부터 탄핵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박수 치거나 할 수 있는 일은 예.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도와 기쁨이 있었지만 네.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깊었죠. 그렇군요. 어쨌든 국가 전체를 생각했을 그럼요. 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마음 놓고 이렇게 좋아하기가 좀 어려웠다 네. 얘기해 주셨고 사실 이제 12월로 돌아가 보면요. 12.3 계엄 당시에 그날은 정말 뭐 사실 요즘은 뭐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보셨겠습니다만 새벽에 긴급 본회의도 열렸고, 예, 굉장히 급박하게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까지 좀 이루어졌었는데 그때의 상황을 좀 회상을 해보신다면요, 알려주실까요? 처음에 저녁 약속이 서울시 원주에 있어서 가지고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속보가 뜨고, 이제 카톡을 통해서 아주머니 연락을 했죠. 네. 가짜는 쓴 줄 알았죠. 근데 확인해 보니까 진짜였었어요. 네. 즉시 서울로 올라갔죠. 원주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저희 집에 서울까지 거리가 한 130km, 125km 되는데 한 50분 만에 서울까지 갔습니다. 국회까지. 갔더니 경찰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울타리를 막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있었죠. 예. 근데 시민들이 몇 분 도와주셔가지고 시민들 둘러싸시고 제가 담장을 넘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담장을 넘으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당시 저희들 이제 의원들끼리 단체 텔레방에서 회관에서 본회의장 가는 지하 통로는 열려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회관으로 들어가서 지하 통로를 통해서 본회의장으로 갔죠. 물론 그 지하 통로도 잠시 후에는 막혔지만 다행히 제가 도착했을 때는 그 통로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시 이전에 본회의장으로 입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담장은 넘으셨고 의원회관에서 본회의장으로 가는 지하 통로는 다행히 그때는 막히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입장을 하셨는데 당시 본회의장의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본회의장에 저희들이 이제 150명 이상의 의원들이 저희들이 착석을 했는데 밖에서는 이제 막 그 군인들이 들어왔다. 특전사 장병들이 본청 건물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었고 사실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계엄 해제 결의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조바심이 있었는데 우원식 의장님께서 굉장히 침착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결의 과정에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초조한 가운데서도 절차를 다 밟으셔가지고 1시경에 정말 아무런 흠결 없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2시에 입장을 하고 이제 거의 1시간 가량 안에 이제 모든 게 좀 처리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 당시까지 1시까지 될 동안에 이제 여러 의원들이 조급하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일부 의원들은 의장님한테 항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의장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이게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당시까지도 아직 정식으로 서면 통보가 안 왔거든요. 원래 계엄법에는 계엄을 하게 되면 국회 서면 통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서면 통지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회에서 대통령실에 서면 통지법을 확인하고 나서 거기서 더 이상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회의 의결까지 했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돌다리도 좀 두드려보고 건너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 당시에는 사실 본청 앞에 본회의장 그 전에 그 본청 앞까지 들어온 장병들하고
국회 직원하고 보좌관들이 대치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도 그렇죠. 갔다 이렇게 네, 좀 네,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12시부터 1시까지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네. 그 당시에 좀 마음은 심정은 좀 어떠셨을까요? 반드시 기업 매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했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네네. 예, 저희는 다시는 이 계엄이라는 그런 그 군병력이 이 동원이 돼서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네. 그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그런 헌법 질서 위반을 막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다행히 할 수 있었죠.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 120여일간 국회와 지역구를 굉장히 좀 바쁘게 오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탄핵 정국의 여파가 우리 지역에는 어떤 좀 여파를 남겼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대표적으로 예. 음식점과 같은 업종에서 큰 피해가 있었죠. 그 탄핵 직후에 12월에 예. 송년회를 많이 하는 시즌이었는데 그러네요. 대부분의 송년회가 사실 취소가 되기도 하고 예. 또 굉장히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제주항공 사건이 생기는 바람에 그 분위기가 또 연초까지도 그 분위기가 돼서 네. 특히 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으셨고 네.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다 연기되거나 취소된 사태가 있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을 못 사셨다는 그런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니만큼 네네. 이루어져야 할 많은 것들이 결국은 취소가 돼서 지역 사회에도 큰 뭐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그렇죠. 네. 여파를 미쳤다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요. 야당 이 탄핵 결과와 관련해서 아까는 뭐 너무 당연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법조계에 또 몸담고 있었던 만큼 이게 이제 만장일치 인용돼야 한다고 일찍이 또 외쳐왔는데 8대 0이라고 정확히 좀 예측을 하셨었나요? 사실 저는 예. 헌법재판관들 개인적으로도 알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30년 정도 법조 생활을 할 때 평소에 여러 가지 언행과 성품을 봐서 아무리 보수적이라도 네. 이 정도의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을 파면할 수밖에 없다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반드시 인용이 되었을 것이다. 예. 그 당시 이제 4월 4일이죠. 판결문 낭독이 약 20여 분간 또 이렇게 쭉 이어졌었죠. 어떤 부분에서 이거 너무 이런 인용 문구 너무 좋았다.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결국 이게 불법 계엄을 막은 것은 거의 가장 큰 공이 있는 분들은 시민들이 나가선 것이었고 죄송합니다. 또 동원된 우리 군장병들도 소극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계엄이 그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뭐 군인이건 우리 일반 시민이건 간에 더 이상 민주주의가 위협이 되는 그런 것에 용납하지 않는 정도에 이르렀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죠. 계엄을 막아낸 건 시민의 저항과 군 장병들의 어떤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라는 멘트가 또 있었던 만큼 그 부분이 좀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갈 길이 사실은 더 먼데 지금의 이제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좀 이런 걸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것 같다. 어떤 게 있을까요? 누가 다 말씀하시겠지만 사회통합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다행히 8대 0 결정이 나는 바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것도 나눠져 가지고 뭐 6대 1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특히 탄핵을 기각해달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이에 소수 의견에 기대서 계속 강건한 그런 강관 주장을 해갔을 텐데 다행히 8대 0이 돼서 적어도 이 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수용하는 그런 상태가 됐고 물론 아직도 탄핵 결정에 대해서 파면 결정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정치인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께서는 이 국민의 뜻과 괴리된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단 탄핵 결정문이 발동이 된 것이 가장 큰 결과가 됐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것도 역시 나눠져 있는 네. 또 극단에 계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함께하는 서로 구성원들이다라는 생각을 같이 인정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네. 사회 통합이 가장 급선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 당시 인용 결정이 8대 0이었던 것, 6대 2가 아니라 8대 0이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좀 국민들이 덜 분열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권력구조 개편도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또 대주제다 보니까. 예. 그리고 지금 최근 이제 며칠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그것이 정치적인 입장과 결부가 되면 더더욱 합의가 되기 어렵습니다. 논의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개헌 논의 자체를 어떤 정치적인 그 이유,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가게 되면 실제 논의가 되기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지금 지난 2년 한 9개월, 8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해왔던 것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좀 더 확실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명백하고요. 그 점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대부분의 그 정치인들도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권력기관들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원과 검찰청 같은 권력기관들이 법에 위반돼서 역할을 했던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고쳐야 되고 특히 지방분권 같은 부분도 이제는 좀 더 확대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대선이 이제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 일정상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정치적인 이슈로 바뀔 가능성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개헌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국민투표법이라든지 그런 정도를 개정하는 선에서 아니면 다음에 대선 공약으로 해서 어떤 것을 약속한다든지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이번에 나올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이 권력구조 개편을 좀 내세울 수 있다. 뭐 이런 예측도 많이 되고 있는데 공감하시나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후보든지 먼저 얘기를 꺼내면 그 부분에서 다른 후보가 응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히 공감대 형성되는 공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마 정말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권한이 현재 너무 큰 상황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이 시기상 지금 이제 좀 너무 대선이 가까워진 만큼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추후 계속 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뭐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뭐 선호도 조사들, 여론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여당의 유력 후보들을 어떻게 일단 좀 보시나요? 그 여당의 유력 후보로 계신 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말씀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극단적인 보수 우파의 성향을 거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시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겠죠.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탄핵 과정에서 보면은 헌법 위반 자체를 용인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말한 내용 자체는 헌법 위반을 용인한 겁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헌법쯤은 위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의 중도적인 아니 합리적인 분들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리는 이번에는 대선 후보를 내면 안 된다 이런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번이 한 번도 아니고 지난번도 국민의힘 후보였던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습니까? 연속해서 두 번째 된 거예요. 그리고 탄핵됨으로써 조기 대선이라는 거는 사실 몇 천억의 선거비용이 든 겁니다.
국가적인 손실을 입힌 거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맞다는 그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방향이다. 네, 그것이 그렇습니다.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요. 일단은 그랬으면 좋겠다. 예, 그래야 이렇게 된다는 또 거죠. 예. 당이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어쨌든 6월 3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우리 지역사회, 강원도, 그리고 원주에 대한 1호 공약은 과연 무엇이 돼야 할까? 굉장히 또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원주에서 1호 공약으로 저희 당에서는 네. 원주에 있는 이제 숙제가 된 여러 가지 SOC 산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이루는 것으로 1호 공약을 하고 있고요. 예, 이미 지금 만들어진 상황인 건가요? 네네, 저희들은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원주에 있는 그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항상 말씀해드렸지만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예. 제가 선거 때도 공약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특구를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고, 예. 또 산업 특화 단지를 다시 만들어서 더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좀 벌써 준비 단계에 돌입이 되었고 SOC 사업들을 비롯해서 기업들이 좀 새로운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것들이 1호, 2호 뭐 이렇게 네. 차근차근 좀 이제 공약이 세워지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지역 공약을 위해서 강원도 정치권이나 뭐 여야가 이제 초당적으로 함께 힘을 모으는 일도 있었죠. 지금까지도. 네. 이번에도 좀 그럴 수 있을까요? 네, 대선 과정에서 아마 나오는 공약은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야 떠나서. 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이제 확정이 된 것처럼 예. 강원도는 어느 지역에 관한 산업이든지 간에 8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국회의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예. 그만큼 더 힘을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지역 문제든지 간에 원주 문제든 속초 문제든 강원도 문제라고 하면 네. 열을 떠나서 야를 떠나서 예.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군요. 강원도 공약들은 좀 어떻게 어필을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좀 더 확실하게 만드는 거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강원도가 하고 싶은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기회. 확실히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다른 지역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네. 국비의 투입 순서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경제적 효과라든지 그런 거, 인구에 대한 인구 대비 효과를 내는 그런 부분 따지면 예. 인구가 많은 쪽, 산업이 많은 쪽으로 몰릴 수밖에 평가가 좋게 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것을 가중점을 둬서 강원도 발전에서 조금 더 여기에 특혜를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내용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한기 의원이 발의한 건데요. 예. 같이 발의한 건데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번 대선에서 꼭 양쪽 당 후보의 약속을 받고 네. 그 다음 정부가 되면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고 있고 네. 저희들은 뭐 저희 당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저희는 하는데 네. 저 이재명 후보께서 이재명 대표께서 차기 대통령이 되신다면 예. 그 부분을 확실히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강원도의 특성을 좀 살릴 수 있는, 어쨌든 강원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의원님께서는 그러면은 최근에 좀 어떤 의정 활동에 주력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뭐 주력을 할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뭐 지금까지는 사실은 또 22대 들어와서는 그 소상공인들 이런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했던 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 네. 대출받은 부분을 폐업하면 바로 갚도록 하는 법이 있었는데 예. 그것을 폐업하더라도 바로 갚지 않고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이제 통과를 했었고 또 저기 앞으로는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노인들께서 네. 체육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거나 또 체육활동 운영하는 그 비용을 지원할 때 지금까지는 그것이 전부 강원도나 원주시 등의 지방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지역보다는 서울이나 경기 같은 지역은 지방비로 하더라도 충분하지요. 예. 부자니까. 근데 강원도는 그 원주시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국비가 좀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노인들에 대한 건강법, 네. 3법을 제가 발의해서 해놨는데 그 부분도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훈 대상자들께서 저까지 그 보훈 대상자 종별로 네. 약간 불균등한 게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치를 해서 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고 다른 것도 또 있지만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에 특히 원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미래산을 만드는 특히 예. 원주는 이제 반도체,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일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하고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안, 정책, 예산을 하는데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줄여주고, 예, 아무래도, 이제 노인 인구가 점점 더 네네. 많아지고 있는 또 우리 지역의 특성상, 이 노인들의 건강 활동을 위한, 예, 이제 좀 예산도, 예, 끌어오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양한 사업들에 지금 좀 주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계신데, 원주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동안 한 4개월 동안 탄핵 여파로 불법 계엄의 여파로 정말 많은 고생을 해주셨고 그 불법 계엄을 끝내고 내란을 끝내고 이제 정상 국가로 돌아가는데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고비를 넘긴 만큼 다시 한번 발전하는 대한민국, 더욱 발전하는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해주시라고 믿고 또 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또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시 이제 계엄 사태 때 이제 국회 상황도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생생하게 들어봤고요. 다양한 의견을 비롯해서 앞으로 원주시가 좀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도 함께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송기현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